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기차에도 가전제품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요. 전기차 정책 관련된 변화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좀 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소폭이지만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지표들 속에서 집값 바닥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4월 1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월요일인 오늘은 손서구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전기차 이야기 갖고 오신 송현서 기자님 이야기 좀 들어보죠. 먼저 네.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 그 버스 전용차로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이 나왔나 보네요. 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가 내놓은 건의인데 이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버스 전용차로에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진입을 허용해달라는 공식 건의를 경찰청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차 진입을 허용을 시키면 전기차 보급이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고요. 현행 규정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되는 과도기적인 시점에 있는데 전기차 판매 부진을 극복하고 2030년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론은 좀 찬반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할 거면 장애인 주차나 충전 요금도 무료로 해달라고 하지 그러냐. 버스 전용차로 열어주면 이 버스 전용차로로서의 의미가 사라지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지적들도 있지만 반면에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일단 연비가 개선되다 보니까 전기차 사용자들에게서 더 좋은 후기가 나올 것이고 예. 또 번호판 색깔도 다르니까 이제 이걸 위반하는 차량을 구분하기도 쉬울 거고 텅텅 비어있는 버스 전용차로를 뒀다 뭐하냐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버스 전용차로는 텅텅 비워놓는 게 의미가 있어서 비워놓는 건데 네. 이걸 채우면 의미는 없어질 것 같고 버스 아니라는 다른 차량도 9인승 이상이면 6명 이상 탑승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 이 6명 이상을 또 전기차가 맞추냐 마냐 맞추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뭐 아직은 건의 수준이니까 검토는 해봐야 되겠고 또 전기차 보조금은 또 반면에 줄어든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전기차 보조금 단가가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재부와 환경부가 논의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단가를 좀 낮추고 대신에 지금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충전 인프라 확충에 그 돈을 쓰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예. 사실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이미 나왔었어요. 정부가 무공해차 이 보급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올해에 9.6% 삭감을 했거든요. 지금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과 차량 가격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성능에 따른 성능 보조금은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에서 기존의 최대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줄여서 400만 원으로 낮춘 상태고요. 예. 차량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기준이 기존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는 5,500만 원 미만으로 이미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여기에 전액 지원 기준을 5,300만 원으로 낮추겠다라고 미리 제시를 하면서 예. 이제 보조금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한 거죠. 대신에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을 하면 여기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더 지급하는 방안을 여기다 덧붙여 놨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출고가를 좀 낮춰라라는 이런 무언의 압박 유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가격을 좀 낮추면서 이제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전기차를 좀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고 정부는 보조금 아낀 돈으로 인프라를 더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인 거죠.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네. 이제 전기차 가격의 대부분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배터리 원료 가격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라서 네. 이거를 자동차 회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리튬 가격 싸지고 비싸지는 걸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 정부나 자동차 회사가 마음대로 하겠어요. 네, 원자재 시장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런 흐름으로 가기는 만만치는 않을 텐데 또 일각에서는 전기차 타는 사람들 이렇게 수백만 원씩 보조금 주는 게 과연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하는 이게 우선순위가 맞는 거냐라는 네. 지적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친환경 전기차 타다는 거 2, 3년 전에 가끔 유럽에서 하다가 이제 수그러드는 거 아닌가? 또 이제 그런 또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전기차에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붙이는 제도도 시행된다고 하는데 전기차도 가전제품으로 취급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가전제급으로 음. 취급하겠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연비를 좀 나눠서 이제 등급을 주면은 좀 소비자들이 조금 더 선택하기가 쉬울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전기를 더 적게 쓰면서 더 멀리 가는 고효율의 또 전기차를 만들게 하기 위한 일종의 채찍이기도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시판 중인 전기차 모델 약 280개를 1에서 5등급 5개 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예. 뭐 등급이 높을수록 한 번 충전으로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겠죠. 그럼 소비자들한테 더 많은 인기를 끌 테니까 회사들은 등급이 더 높은 전기차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게 1등급과 5등급 차량의 연간 충전 요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약 84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한 번 충전해서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렇죠. 그걸 구현하는 방법은 배터리를 효율 높은 걸로 쓰는 방법도 하나 있고 네, 아니면 배터리를 많이 실어 놓으면 한 번 충전하면 많이는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통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 기름통 키우는 건 안 되고 이제 같은 기름통 크기에서 더 많이 가는 전기차 만들어라 그런 뜻인가 봐요. 네, 그렇기도 하고 아까 가전제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가전제품하고 조금 다른 점이 가전제품은 1등급이면 대체로 비싸잖아요. 예. 그런데 전기차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1등급을 받은 전기차 모델을 봤더니 테슬라 3나 아이오닉 6를 포함해서 총 6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80종 중에 총 6종만 1등급이었는데 지금 대체로 3에서 5등급에 있는 차들을 보니까 벤츠나 BMW 같은 고가의 수입 전기차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연비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무거우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4월부터는 국내 모든 전기차가 이렇게 5등급으로 나뉜 전기차 등급 레벨을 이제 부착하고 받게 된다. 네, 됩니다. 짧게 다른 소식 하나 좀 들어볼게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지금보다 더 확대된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더 쉽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면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예. 금융당국이 그러면서 이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이번 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중에 아파트 잔금 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 아파트 잔금 대출이라는 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다음에 남은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 받는 대출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도 이뤄지고 그다음에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전히 완료가 됐다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9월부터는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빌라나 뭐 주거용 오피스텔 주담대 갈아타기도 가능해질 예정이고요. 예. 전세 대출 갈아타기 대상도 좀 넓어지는데요. 현재는 전세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6월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굉장히 그 반응이 뜨겁고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출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17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인당 평균 이자가 이제 연이자가 153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금융당국이 이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도 손을 보겠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한동안은 대출 갈아타기 열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생활용품은 가격 비교 서비스가 벌써 나온 지가 얼마나 많이 됐어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 이걸 그동안 이렇게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네. 그동안 낸 이자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요. 손품 발품 열심히 파세요라고 알려드렸어야 되잖아요. 이거 네. 말이 됩니까 사실은. 바쁜데. 자, 손석구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부동산 시장 이야기 같은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이른바 집값 바닥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지표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집값의 흐름을 가늠한다고 하면 이제 주택 가격이 있겠고 거래량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통계들을 보는데 지역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전반적으로 보면 늘고 있고요. 예. 전체 주택 거래량도 늘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요. 지난주였습니다. 그러니까 3월 4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요. 전주 대비 0.0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넷째 주 이후에 하락세가 이어지던 흐름이 이제 18주 한 넉 달 만에 상승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계속 점차 줄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합 정도로 돌아서다가 이제 결국 지난주에 상승 전환을 한 거니까요. 가격 동향 흐름으로 봐서는 역시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서울 기준으로.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주택 매매 거래량도 이제 올해 들어서 증가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이제 지난 2월에 총 33,333건이었습니다. 이게 1월과 비교를 해보면 3.8%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 이 가운데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보니까 2,665건이었습니다. 이것도 1월보다 늘었어요? 8.5%. 조금씩 네. 거래가 늘면서 그렇습니다.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그런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통계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을 해보면 만약에 같은 단지 안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거래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네. 예. 이게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체결된 가격과 올해 2월과 3월에 체결된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한 3개월, 최소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수도권은 종전계약보다 가격이 오른 이걸 상승거래라고 하는데 상승거래가 이제 전체 비중의 51.9%, 서울은 53.4%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상승거래보다 가격이 오히려 더 낮게 체결된 하락거래 비중이 더 높았는데 올해 들어서 이게 바뀌어서 반전이 됐다는 것이죠. 두 달 전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가 조금 더 많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53%면 두 달 전 가격보다 싸게 거래되는 아파트도 꽤 있긴 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수치가 조금씩 꿈틀거린다는 그렇죠. 긍정적인 온기가 시각으로 보면 밑바닥에 조금씩 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가격은 왜 이렇게 움직입니까라고 하면 뭐 당연히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네. 왜 꿈틀거리면서 조금씩 바닥을 다지거나 또는 올라오는 기미가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주택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이슈가 일단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대출 일단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연 1%대에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금리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 예. 많은 분들이 이 특례 대출을 활용해서 지금 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연 1%대라고요? 1%대입니다. 아, 이게 이제 그 신혼 부부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다른 금리를 적용하다 보니 맞습니다. 소득 기준이 이제 부부 합산 연 1억 3천만 원 이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건에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 표를 봤더니 1% 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되더군요. 네, 뭐 전체 그렇죠. 네, 연 구간별로 보면 연 2천만 원 이하면 뭐 먹고 살 수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1% 그렇게 하면 1%대 주기는 준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이게 주택 구입 자금 용도로 총 13,000여 건 예. 대출을 받으셨고요. 이 금액으로 따지면 3조 5천억 원 이렇게 대출이 신청됐고요. 이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금리 전환용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신규 주택 구입용 대출이 4,100건 금액으로는 1조 2,600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요 대출 나올 때부터 이게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규모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도 네, 이게 조건이 9억 원 이하이고 뭐 저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 태어나고 나서 2년 안에 이 대출 받아야 된다. 네. 안 그러면 유효 기간 끝난다는 거니까 이런 파격적인 대출 DSR도 안 보고 뭐 이런 파격적인 대출을 이번에 안 받으면 나중에 아이 하나 또 낳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태어난 집은 2년 안에 이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사고 볼 거다 하는 생각이 이거 아니면 떠나가는 거라면 이제 없으니까 기회가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작동을 그래서 한다고 그런 봐야죠.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겠는데 일단 전체 뭐 2월 전체 주택 거래량만 보면 이제 신규 주택 구입용 대출이 4,100건이니까 예. 9.4%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거래된 것 중에서 열 채 중에 한 채는 정도. 요 대출 받아서 산 아파트라 이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통계적으로 그렇게 잡혔고 네.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종전보다 대출 여력을 더 줄어들게 만드는 스트레스 DSR. 이게 이제 2월 말에 시행되기 시작을 했죠. 이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즉, 그 전에 사려고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대출 여력 줄기 전에 대출을 미리 받아서 사려는 수요가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저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주택시장의 반등을 기대하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매수에 대한 심리를 보여주는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제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게 6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얼어붙었던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주택 가격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도 인하되는 시점이 다가온다. 그런 만큼 이제 관망하시던 분들이 매수로 돌아서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가 오르기 시작한다. 네. 이게 전세가 오르면 전세값과 집값의 차이가 줄어들 거고 그렇죠. 그러면 뭐 대출 규제니 뭐니 다 뚫고 그냥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또 그런 투자가 나타나야 또 이제 전세집도 공급도 되고 하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전세값 계속 오르는 게 그동안 한동안 이제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그런 결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어느 정도 그렇죠.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이 통계 기준으로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45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요. 수도권도 비슷한 추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값 자체도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 있는 걸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다시 6억 원대 재진입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전세값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주택을 구입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 대신 조금 미루자 대신 일단 전세로 들어가자 이런 수요가 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근본적인 역시 이유는 금리가 높아서 금액 부담이 상당히 있는 수준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세로 수요를 옮기게 되는 요일을 촉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세 사기 여파도 있습니다. 빌라 다세대 이런 주택의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더 뾰족하게 더 솟아오른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지역은 뚜렷합니다. 아파트 전세 매물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값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말씀하신 대로 매매 가격도 결국에는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전세 가격의 강세도 집값 상승의 배경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반등의 기미들이 보인다고 정리는 해주셨는데 네. 뭐 또 이러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요. 물론이죠. 그냥 조금 좀 분위기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라는 정도의 뉘앙스로는 들려요. 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냐 아니면 일시적 현상일 거냐 이것도 궁금할 텐데 맞습니다. 뭐 아무도 모를 텐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집값 바닥이냐를 따지기 전에 분명한 건 집값 반등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이 나타나거나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방은 여전히 주택 가격도 하락세고요. 거래도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관련 기사들 보면 다소 좀 과장하는 침소봉대하는 그런 보도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 어떤 인기 있는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을 앞세워서 주택시장 바닥 찍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앞세우는데 분명히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의도창에 침소봉대한 분면이 있는데 필요한 통계를 좀 앞세워 설명을 드렸는데 예. 반대로요 침체를 가리키는 통계들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미분양 주택이죠. 분양이 되지 않고 빈 채로 남아 있는 주택들이죠. 늘어났어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4,800여 가구입니다. 전월 대비 역시 1.8% 증가했고요. 이게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방 미분양이 심각하죠. 전체 비분양 가운데 5만 3천 가구 육박해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 주택 이것도 전국에 11,800여 가구로 집계가 돼서요. 이건 약 한 2, 3년째 미분양 그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다 지어놓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주택을 말하는 게 되겠고 예. 7달 연속 증가세고요. 이게 지방만 미분양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서도 중공후 미분양 있습니다. 올해 1월 455가구에서 2월에는 이제 503가구로 늘었습니다. 서울 지역 중공후 미분양 500가구 넘긴 거 9년 6개월 만입니다. 예. 그러게요. 서울도 조금 있긴 한데 이건 매우 소수니까 앞으로는 금리가 좀 내려가고 그동안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이게 네. 이제 상승론의 근거가 될 거고 앞으로 스트레스 DSR이니 이런저런 대출 규제도 더 강화될 거고 도대체 네. 저 집값을 누가 무슨 돈으로 대출받아 산단 말이냐 하는 반론도 있을 텐데 계속 좀 지켜보죠. 다들 관심 갖는 시장이니까. 네. 예. 자,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처음과 끝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이성옥 님이 보내주신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인데요. 연말정산을 힘들게 하고 나니까 그걸 왜 하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좀 알아보니 근로자들이 매달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매달 미리 대충 떼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 지나고 나서 그 해의 소득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그때 세금을 한 번 더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래서 그동안 매달 미리 대충 떼어간 세금과 비교해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럼 매달 세금을 대충 미리 그렇게 떼어가지 말고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1년치 소득을 다 정하고 합산하고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그냥 납부하도록 하면 될 걸. 그러니까 기업들이 법인세 내듯이 그냥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계산해서 신고하고 끝내지 왜 매달 세금을 미리 떼가고 다시 정산하고 번거롭게 그러냐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말정산하시다가 번거롭고 복잡해서 좀 화가 나신 모양인데 그냥 한 번에 신고하고 끝내지 않고 매달 세금을 미리미리 떼어가고 나중에 정산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연말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일단 근로자들이 돈이 부족해서 부담스러울까 봐 미리 매달 조금씩 먼저 세금을 떼어가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월급에서 매번 미리 떼지 않고 그냥 쭉 기다렸다가 1년에 한 번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다 내는 구조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세금 내는 날에는 큰 돈이 뭉텅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소비가 일시적으로 좀 마비되기도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매달 떼어가고 나중에 연말정산하라고 하는 거나 연말정산하는 거 없이 그냥 1년치 소득세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내는 거나 어차피 연말쯤에 한 번은 귀찮고 번거로운 고생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꺼번에 뭉칫돈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라도 좀 줄이자 싶어서 매달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미리미리 조금씩 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매달 일정 금액의 세금을 좀 받아가야 그 돈으로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나라 살림도 하지 연말에 한꺼번에 세수가 들어오면 그 1년 동안 나라 살림은 무슨 돈으로 하나 하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달 월급날에 월급을 미리 대충 떼고 나중에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지금 같은 방식을 쓰는 거고요. 예, 질문 보내주신 이성옥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